KBS 9시 뉴스에서는 보이스피싱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나리오 6가지를 찾아내어 방송했는데요. 사기꾼들이 우리를 어떻게 협박을 하고 어떻게 궁지에 몰아넣으며 어떻게 돈을 갈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시나리오는 사기꾼들의 교과서인 셈이지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란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완벽하게 숙달했을 뿐만 아니라 온종일 사기칠 일만 궁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보이스피싱을 개콘 후 웃음거릴 정도로 과소평가하는가 하면 나만은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꾼들과 우리가 1대1로 전화를 한다는 것은 마치 숙달된 프로게이머가 게임이라고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아마추어를 상대로 갖고 노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황선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6가지를 분석하여 알아낸 보이스피싱의 기본 구조와 이러한 시나리오에 사람들이 왜 당하며 어떻게 당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KBS에서 알아낸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는 6가지라고 하지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4가지인데요. 4가지 시나리오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각기 다른 사기 방법을 기술하고 있어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이를 분석해보면 사실 기본 틀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들은 사칭, 협박, 선택 강요, 그리고 갈취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를 보이스피싱 생각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생각 알고리즘은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렬로 설계되어 있어 반드시 한 단계씩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구조에서는 어떤 한 곳이라도 막히게 된다면 또 다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그야말로 외통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각 단계에서 사기꾼들이 이끌고 우리가 호응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 마음대로 진도를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전화를 받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보이스피싱의 성패를 결정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각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이스피싱 생각 알고리즘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단계별로 사기꾼들은 우리를 어떻게 현혹시키며 우리의 어떤 호응을 끌어내야만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사기꾼은 자신을 누군가로 사칭하는데요. 자신을 검사나 경찰로 소개하고 이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때 이들이 주로 사칭하는 대상은 경찰청 범죄수익환수팀 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 또는 은행 법무팀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기꾼을 검사나 경찰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호응하는 꼴이 되는 것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에서 사기꾼들은 우리를 본격적으로 협박하는데요. 우리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 이때 사기꾼들은 정교하게 조작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우리를 믿게 하고 이런 사항을 절대 주변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우리를 고립시키며 시간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전혀 주지 않으려 합니다. 사기꾼들은 우리가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원하는데요. 만약에 자신이 그런 상태에 빠진다면 그들의 호응하는 꼴이 되는 것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에서 사기꾼은 선택을 강요하는데요. 이게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감옥에 갈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협조함으로써 범죄에서 빠져나갈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협조하겠다고 한다면 그들의 호응하는 꼴이 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사기꾼은 결국 우리의 돈을 갈취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시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직접 송금하게 할 수도 있고 카드를 우편함에 넣게 할 수도 있고 직접 돈을 갖고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사기꾼의 지시대로 실행한다면 그들의 호응하는 꼴이 되며 사기꾼들은 결국 돈을 갈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이 진행되는 과정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각 단계별로 우리가 호응해 주어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단계별 성공 비율이 반반이라고 가정한다면
보이스피싱 성공 확률은 0.5를 4번 곱해하므로 6.25%밖에 되지 않습니다. 6.25% 성공 확률이라면 낮은 듯 보이지만 만약 그들의 전화를 받는 사람이 하루에 20명이라면 그중 1명은 보이스피싱에 당한다는 것이죠. 결코 낮다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대처하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화를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기만 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되는 전화를 끊을 수만 있다면 보이스피싱 생각 알고리즘은 직렬이기 때문에 바로 실패로 끝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파악하는 방법은 보이스피싱 생각 알고리즘의 각 단계에서 사실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한 단계씩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를 사칭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상대가 수사경찰이나 검사, 금융감독원, 은행법무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수사기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보고 아무 말 없이 바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혹시 이 전화가 사실일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신의 과거를 한 번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금융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 온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만약 이런 곳으로부터 전화 받았던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 전화는 99.9%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다시 전화를 걸어올 수도 있는데요. 몇 번이고 다시 끊어버려야 합니다. 만약 진짜 수사기관이라면 간략하게 물어볼 것이 있거나 출두를 통보할 때 전화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번씩이나 전화를 끊는다면 그쪽에서는 짜증이 날 것이고 직접 출두하라고 문자를 보낼 것입니다. 그럼 검찰이나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면 될 것이고 아무런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상대의 말을 잠깐 들어보고 전화를 끊으면 안 될까요? 간혹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사칭의 단계에서는 위험하지 않은 듯 보이기에 상대의 말을 잠깐 들어보고 끊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상대의 사칭을 묵인하는 순간 상대방과 자신은 슈퍼갑과 을의 관계로 정립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 또는 수사경찰과 범죄 연루자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동등한 관계가 아닌 한쪽은 추궁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자신은 이에 답해야 될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기꾼은 자기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반말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대하고 화를 내고 공공연히 협박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화를 끊는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상대의 신분을 의심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칭의 단계가 이미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사칭의 단계를 이미 지났다면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할 확률은 12.5%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협박의 단계에 들어섰더라도 보이스피싱이라는 확신만 할 수 있다면 전화를 끊을 수 있는데요. 이때 확신하는 방법은 상대가 전화상으로 범죄에 연루된 증거를 제시하거나 타인에게 절대 이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런 상대는 분명히 보이스피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수사기관도 스마트폰으로 증거를 보여주는 일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항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 상의하지 말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오직 사기꾼이기에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며 타인의 도움으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타인과 상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협박의 단계까지도 이미 지났다면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할 확률은 25%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사기꾼은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감옥에 갈 것인지 아니면 협조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상대가 이런 식의 내용을 언급하면 상대는 분명히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한 번 보지도 않은 상대에게 범죄가 확인된 것처럼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화로 협조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은 이 과정에서 자기 말에 따르지 않으면 화를 내고 협박을 하고 짜증을 내는데요. 그렇다면 더욱 확실하게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엄격결에 상대 협박에 못 이겨 협조하기로 이미 동의했다면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할 확률이 50%까지 높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호응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은 실패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갈취의 단계에서 사기꾼은 돈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요. 그것이 현금이든 송금, 카드, 비밀번호 등 그 어떤 것이든 돈에 관련된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바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하고 전화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수사기관도 돈에 관련된 요구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일부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을 하더라도 상대의 전화를 바로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상 그럴 수도 있고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의 말을 쉽게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면 자신은 항상 6.25%의 확률로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들을 분석하여 본 보이스피싱 생각 알고리즘에 대하여 알아보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의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